이 시간에는 제13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각 항목은 국제수지표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각 거래를 이 국제수지표에 우리가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10만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고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래서 10만 달러 상품을 수입을 하고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 상품 수입했으니까 상품 수지에 기록을 할 것이고, 수입을 했으니까 이 차변에 1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 일본은 지금 문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외상거래니까 여기 기타 투자했다가 10만 달러 이쪽으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타 투자에는 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기타 투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방학 중 해외 배낭여행으로 4,000달러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여행을 갔으니까 이건 서비스 수지가 될 것이고, 간 거니까 여기 차변에 4,000달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사용했으니까 우리 자산이 4,000달러만큼 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3번.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외화 증권을 30백만 달러, 3천만 달러네요. 30백만 달러를 발행하여 팔았다. 그러니까 이 증권 투자에다가 30백만 달러를 부채를 기록하고, 이걸 팔아서 지금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투자의 자산에 30백만 달러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국 기업이 중국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를 설립했으니까 직접 투자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 항목에 기록할 것이고, 외국에다 했으니까 자산이 200만 달러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 투자하면서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투자의 자산이 마이너스 200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5번.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자회사에서 5만 달러를 수익을 송금받았다. 5만 달러 수익을 송금받았으니까 이건 본원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에서 중에서 여기 이제 보면 본원소득 수지가 있죠. 거기에서 수익을 송금받았으니까 여기에 5만 달러. 그 다음에 송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늘었으니까 기타 투자의 자산 증가로 5만 달러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수지는 대변에서 빼기 차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 빼기 차변하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5.4만이 나올 것이고, 여기 금융계정 수지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항목에서 부채 항목을 빼면 마이너스 5.4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국제수지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5.4만이 나오면 반드시 이쪽에서 5.4만이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의 항목이 항상 같아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거래가 무엇인가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번 거래, 2번 거래, 그리고 5번 거래, 이 세 개가 지금 이 경상수지 쪽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1, 2, 5번의 거래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제수지 적자가 큰 국가는 정부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여기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국제수지가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대한 논의죠? 쌍둥이 적자에 대한 논의죠. 쌍둥이 적자. 미국이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쌍둥이 적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국민소득 방정식에서
S-I T-C 이꼴 X-M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죠. 그럼 이게 지금 경상수지죠. 이 경상수지는 뭘로 나타납니까? 재정수지하고 민간 저축과 투자의 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T 플러스 G가 플러스가 되면 X-M이 플러스가 된다. 등식이니까 맞는 이야기죠.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축이 투자보다 적으면 다시 말해서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걸 읽어보시면 경상수지인 X-M은 재정수지인 T-C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저축 투자의 차이인 S-I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T-C가 양이더라도 이게 의미되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멘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어떤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를 장기자본 형태로 직접 투자 같은 것이 되겠죠. 해외에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 행위는 앞으로 이 국가의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기자본 형태로 해외 투자하면 여기서부터 이자라든지 또 뭐 이윤이라든지 이런 거 얻을 수가 있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것은 다 뭡니까? 본원소득수지가 되죠. 경상수지에서 본원소득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직접 투자는 당장은 자본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앞으로 직접 투자 수익이 뭐 이자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수익이죠. 본국으로 송금되면 본원소득 수지를 개선함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4번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300달러, 상품 수지는 400억 달러,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 120억 달러, 자본 수지는 마이너스 10억 달러,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계정이 90억 달러라고 하자.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1000억 달러라고 하자. 이 자료를 이용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한국의 대외 자산 포린 에셋은 증가하였는가 감소하였는가. 자, 여기 답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경상수지를 커런 어카운트, 자본수지를 캐피탈 어카운트 KA, 금융계정을 FA라고 하자.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경상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방금도 계산했지만 항상 이것하고 같단 말이에요. 복식부기를 기록하니까. 자, 그래서 세 항목은 CA 플러스 KA는 항상 FA의 관계가 있다. 문제의 자료에서 CA는 경상수지는 3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FA는 얼마가 되는 거는 여기서 계산하면 290이 된다 이거예요. 금융계정은 29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이 금융계정에서 290억 달러만큼 증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변화를 이건 외환보유액의 변화는 뭐하고 같습니까? 준비자산을 계산해라 이런 것하고 같죠. 준비자산. 자, 여기서 보면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계정이 9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자, 1번 답에서 FA는 이 FA 속에가 준비자산이 있잖아요. 290을 알았다. 주어진 자료에서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계정 수지가 9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계정 수지가 9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준비자산 항목은 200억 달러가 되겠다. 왜냐하면 준비자산 플러스 기타 금융계정 이꼴 금융계정이 되는데 금융계정이 290임을 알았으니까 290을 알았고
준비자산 항목은 여기 보면 금융계정 수지가 지금 나와 있죠. 금융계정이 플러스 준비자산을 제외한 게 플러스. 그럼 여기다 기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준비자산은 뭔지 모르지만 준비자산 플러스 금융계정이 90.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계산했는 거는 FA가 290. 이렇게 되니까 준비자산 얼마가 됩니까?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자산 항목이 200억 달러가 되고 이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00억 달러만큼 그 해에 증가했음을 뜻하게 된다. 그다음에 3번. 이전 소득 수지가 제로라고 하면 없다 이거예요. 해외 생산 요소 소득의 해외 지급이 더 많은가 수입이 많은가. 자, 이것은 본원 소득 수지가 플러스인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답을 보시면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플러스 서비스 수지 플러스 본원 소득 수지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답을 그대로 대입하면 경상수지는 300, 그 다음에 상품 수지는 저기 보시면 400, 이게 400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 120 플러스 본원소득 수지,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는 제로. 이걸 계산하면 본원소득 수지가 플러스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 겁니까 나간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자나 소득으로 나간 것보다 외국에서 임금이나 이자 이윤으로 들어온 것이 플러스 2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외로 지급한 소득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20억 달러만큼 더 많다. 4번 총 국민소득 GNI는 얼마인가? GNI는 GDP. 이것은 우리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 우리 국민이 생산된 것. 이 차이는 뭐라겠죠? 본원소득 수지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GDP가 100이고 본원소득 수지가 20이니까 들어온 것이 더 많으니까 GNI 우리 국민소득은 102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논리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은 생산보다 소비가 적어서 생산이 더 많은 거죠. 후생수준이 나빠지지만 경상수지 적자국은 오히려 후생수준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소비가 더 많으니까. 그러나 적자국은 국제수지 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무슨 이야기인 거는 흑자국은 소비가 적으니까 후생 수준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적자국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 후생 수준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는 좋은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적어진 걸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상수지 문제는 저축과 소비의 문제와 유사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적으니까 후생이 떨어지고 소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후생이 증가지만 저축을 하고 소비만 하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고 저축을 많이 하면 당장은 후생이 낮아지지만 미래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으니까 미래의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저축보다 많으면 현재 후생은 높아지만 미래 후생이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현재 후생은 높지만 외환 부족을 초래하여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미래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후생을 낮추게 된다. 6번 국제수지 불균형은 국내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지금 국제수지는 뭐가 되겠어요? 준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준비자산. 자, 통화량이라는 것은 하이 파워드 마니는 도메스틱 크레딧 플러스 네포린 에시시고 이 네포린 에시스 변화가 이 델타
네포리네시스 변화가 바로 국제수지란 말이에요. 준비사야.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에서는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증가하니까 이 네포리넷이 증가하니까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되면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감소하므로 통화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7번 국제수지 적자를 국제수지가 적자가 됐을 때 이걸 균형으로 조정하는 정책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쭉 열거하고 그것을 어떤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국제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수단으로서는 환율이 있겠다.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다. 세 번째는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다. 네 번째는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다. 자, 이 방법들이 다 동일한 국제 수지를 이야기하진 않죠. 환율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경상수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출 감소도 경상수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통화량은 준비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고 이 이자율은 금융계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경상수지든 자본수지든 금융계정이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전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율은 환율을 인상하게 되면 외화표시 가격을 변화시켜 가지고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린단 말이에요. 다만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가는 탄력성, 수요 탄력성 크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탄력성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감소는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이 뭔 거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지출을 줄여라. 따라서 지출을 줄이면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흡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총 지출을 늘리냐 줄이냐. 그래서 흡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국제수지의 흑자 적자는 통화공급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화폐의 공급이 그 국가 화폐 공급량이 사람들 화폐 수요보다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 적자다 이거예요. 따라서 화폐 공급량을 줄이면 국제 수지가 개선된다. 이것이 통화론적, 화폐론적 접근 방법이다. 국제 수지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자율 상승은 이자율을 올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자본이 유입돼서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 국제수지를 내국인과 외국인 간 금융자산의 거래 차익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면 외국인들의 우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 외화가 유입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이걸 우리는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접근 방법, 흡수 접근 방법, 화폐론적 접근 방법,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 이런 방법에 따라서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국제수지 적자를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다음은 8번인데 다음 서술에 담겨져 있는 경제적인 내용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코멘트 해봐라. 논평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1 무역수지는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무역수지는 환율 인상에 따라 개선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수출과 수입은 가격에 대해서 수요 탄력적인 데 비해서 일본 제품은 수출 수입은 제품은 가격 비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일본 제품은 가격 비탄력적일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대개 자본재나 필수 부품들이 많아요. 자본재나 필수 부품들. 그러다 보니까 환율 변화가 수출과 수입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환율은 급등하였고 경상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이건 거죠.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을 변화시켰더니 흑자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환율의 수요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당시는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뭐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 수요가 대폭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진 거 읽어볼까요? 환율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지의 국내 가격을 높여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당시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변동만이 아니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대폭적인 수익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의 유입을 가져와 외환 준비 자산이 늘고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때 환율이 급등해서 영향이 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수입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흑자가 지속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해 갔다. 3번 중앙은행으로 외환을 집중하는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보다 경상수지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외환이 다 들어가는 경제는 중앙은행 준비자산, 내포린 에셋을 바꾸니까 이것이 바로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외환이 중앙은행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시중은행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내포린 에셋, 중앙은행의 대외 준비자산을 바꾸지 않으니까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진 내용을 읽어볼까요? 외화를 중앙은행에 집중하면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모두 통화공급량에 반영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의 일반 시중은행은 그러니까 외환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시중은행들은 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시중은행이 보유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통화공급량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상수지 변화가 통화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시중에 남아있으니까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량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서에 있는 연습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